세종께서 입고 있으셨던 담비 가죽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몰래 이제 집현전을 빠져나왔고, 나중에 신숙주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이제 감동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 전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학문에 몰두했다라는 세종과 신숙주 일화가 전해오는 것도 바로 지금의 그 수정전, 바로 집현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현전에는 세종시대부터 최고 인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현전에는 세종시대부터 그 문종, 단종시대까지 약 36년간 존속하는 과정에서 그 약 96명의 학자들이 집현전을 거쳐간 것으로 이 기록에 나옵니다. 기록에 나오는데 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현전에 들어갔던 학자 중에 대부분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가 문과 급제자였어요. 문과. 조선시대의 문과라는 것은 과거의 시험인데, 우리가 과거의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속과라 그러고 2차를 문과 또는 대과라 그러는데, 속과는 또 분야별로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어요. 생원과는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그런 파트고, 진사과는 논술 시험이에요. 문장 시험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생원 진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 보면은 허생원, 최진사, 맹진사, 이거는 다 1차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차 시험인 문과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관리가 되는데,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에 33명을 뽑아요. 1년에 11명 뽑히는 거죠.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힘든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허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이 춘향전 잘못 읽으면 그런 허상을 가져요. 춘향전을 보면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죠. 춘향이 그네 뛰는 거 시큰 구경하고 뭐 서울에 가서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장원급제한단 말이죠. 이러면 조선시대 과거 시험 뭐 별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데, 이것도 춘향전은 소설일 뿐이다라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 전국의 최고의 인재들이 다 집현전에 거의 들어갔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그 33명 중에 갑과 1인이라 그래가지고 장원급제자가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 이 집현전을 거쳐간 학자들 분석해보니까 5등 안에 든 사람들만 해도 거의 절반이 5등 안에 들었다라는 이런 통계 수치도 파악이 됐어요. 그만큼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최고의 특전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현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사람이니까 차츰 불만이 쌓여요. 집현전은 연구기관하고 비슷해가지고 들어가서, 젊을 때 물론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은 소위 나이가 먹고 이러면 승진이 잘 안 되니까 이 집현전 학자들이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뭐 집현전 학자 중에도 뭐 최만리라든가 정창손 이런 사람은 거의 20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만을 가지고 하니까 세종대왕이 아주 똑똑한 왕인데, 이때 또 아주 그 특별한 그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가독서제입니다. 사가독서제라 그래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만은, 대학교에 뭐 교수 뭐 연구년 제도라든가 일반 기업체도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뭐 연수 같은 거 이런 걸 보내줌으로써 재충전하게 하는 제도, 사가독서제라고 해요. 사는 하사할 사자입니다. 하사할 사자를 쓰고, 가는 휴가 가자를 써요. 휴가를 하사해서 독서하게 함해서 사가독서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재밌는데요. 제가 저기 한자로 이제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사할 사자를 써요. 하사할 사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또 우리 역사적 용어 중에 하나가 사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약, 죽을 사자 아닌가? 죽을 사자 아닙니다. 다 죽는데? 다 죽어도 한자로는 하사할 사자 써야 맞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약이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 그 사약을 받는 사람들, 일반 농민이라든가 천민이 먹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아주 고위관리라든가 뭐 장희빈과 같은 이런 사람이 먹잖아요. 이렇게 왕이 형식상으로는 그 죽일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사해주는 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사가독사도 왕이 하사하는 휴가라는 뜻으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또 이 집현전의 연구활동을 돕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종 때 사가독서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내다가 이 집에서는 뭐 아무래도 책 같은 것도 잘 없고 하니까 별로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의 저 북한산에 가보시면 진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관사라는 절에 보내가지고 사가독서를 하게 하다가 사실 집현전은 그 세조 때 없어졌지만 사가독서의 명맥은 그대로 이어져서 명맥은 그대로 이어져서 성종 때는 아예 독서당을 만듭니다. 아예 그 사가독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서당을 만들고 이 독서당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호당이라고 불렀어요. 호수호자를 써서.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이 독서당 정경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 독서당이 처음에는 용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호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자락으로 옮기면서 이 독서당을 동쪽에 있는 독서당이다라고 해서 동호독서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한강 다리 중에 동호대교라고 아시죠? 그죠? 동호대교. 동호독서당하고 연결이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서울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지명이라든가 뭐 이런 유적지 같은 거 이름 붙일 때는 역사적인 그 근거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동호독서당이라는 것도 동호대교라는 것도 동호독서당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동호대교의 북단에 가면은 그 북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동호독서당 터를 만날 수가 있고 그럼 동호대교의 남단은 어디죠? 혹시 아세요? 지금의 압구정 일대, 압구정. 압구정도 역사적 그 자치가 있는 이름이죠. 그 세조 때부터 성종 때